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국민의 상당수가 산업일선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급여를 받아 생활하는 이른바 근로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 또는 직장의 업무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된 일을 하던 중 근로자가 사고를 당하는 일이 허다하게 있습니다. 이런 사고는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 또는 설비, 원재료, 가스, 전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기타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위반되는 등 여러 유형이 있는데요. 이러한 사고를 이른바 산업재해라고 합니다. 산업재해는 되도록 예방하여야 되겠지만 완전히 건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인하여 건강 또는 생명을 잃게 되거나 그렇게 되면 근로자와 그에 의해 부양받던 가족은 생계 위협을 받게 됩니다. 이런 경우 근로자는 신속하게 배상받아야 생활이 안정될 것인데 근로자가 그 산업재해를 입게 된 원인을 규명하여 그 손해를 일으킨 책임 있는 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손해배상 청구는 그 책임의 유무 또 책임의 범위 등 이런 데 대한 입증이 매우 까다롭고 다툼이 많을 뿐만 아니라 업주에게 책임 인정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업주의 재산이 없어가지고 그 근로자가 제대로 배상을 신속히 받기가 용이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현대국가에서는 산업재해에 대하여는 과실이 누구에게 있든지 또 업주에게 과실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이를 불문하고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보상하고 또 재해 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 하여서 특별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을 규정하고 산재보험을 담당할 국가 출연기관으로 근로복지공단을 설립하여 근로자의 산업재해 보상 및 구제를 위하여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산업재해에 대한 보상 및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를 통하여 근로자가 산업재해 보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그 재해가 이른바 업무상 발생한 것이어야 하는데 이 산재보상에서는 어떤 것이 업무상 재해인지 어디까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것인지가 항상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는 업무상 재해에 대해서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의미한다. 이렇게 간단히 정의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사건의 경우에는 실무상 산업재해인지 아닌지 가리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오늘 하강용의 안전한 법률에서는 법원의 산업재해에 관한 사례 중 산업재해 해당 여부가 애매해 보이는 몇 가지 사례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전한 법률의 정영지입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드라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같이 일한다는 것은 같이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그만큼 일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정말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아닐 수 없는데요. 그런데 이런 일터에서 일어나는 각종 사고들 그리고 또 발생하는 질병들을 생각하면 정말 사랑하는 가족들 그리고 동료들의 굉장히 청천벽력 같은 그런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일터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하 변호사님과 함께 나눈다고 생각을 하니까 무척 기대가 되는데요. 이런 산업재해 오늘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변호사님. 그래. 이제 일하는 것도 일하는 건데 혹시 일하다가 네. 휴식 중에 사고를 당한 경우에도 산업재해라 할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는 업무상 재해만 인정이 된다고 들었는데 과연 이게 쉬는 거를 업무로 볼 수 있을까 궁금해지는데요. 그래요. 우리가 공부를 하다가도 그 쉬는 시간 있잖아요. 학교에서도 쉬는 시간은 공부를 위해서 쉰다고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네. 즉 직장에서의 업무 중도, 업무도 쉬는 시간도 업무를 위하여 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필요적으로 쉬어야 하는 그런 시간에, 쉬는 시간에 일어나는 사고라도 업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화장실 가다가 사고가 난다든지 잠시 휴식하는 중에
사고가 난다든지 뭐 그런 경우에도 넓게는 업무상 재해로 보고 있죠. 다만 전혀 개인적인 사적인 휴식 시간을 간다든지 회사를 떠나서 따로 쉰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물론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겠죠.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러면 업무 중이라는 게 그 어떤 정해진 뭐 9시 출근부터 5시 퇴근까지 딱 그렇게 정해진 시간은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만일에 이제 특별히 이 개인적인 일이다라고 보여지지 않으면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굉장히 좀 그 범위도 좀 모호할 것 같은데 그렇죠. 개별적인 어떤 판례들이 좀 있으면 여러 사례를 한번 소개해 얘기해 주면 우선 그 한번 업무가 아니냐 하는 문제를 여러 가지 개인적인 책임 문제와 약간은 결부되어 있습니다. 만일에 뭐 음주한 상태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 이게 과연 업무 중 사고냐 아니냐 따지는 경우인데 업무 중 뭐 음주를 해서는 안 되겠지만 음주했다는 이유만으로 업무 중 사고가 아니다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업무 중 사고가 아니라고 판단될 소지가 조금은 많아져요. 제 당시에 이제 사건 중에는 음주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업무에 계속 종사할 의사가 있는 상태에서 사업장에 화장실에 다녀오다가 부주의해서 어떤 유해 물질을 쓰러뜨려 가지고 화상을 입은 경우에 대법원에서는 음주했다는 이유만으로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 할 수 없다 이래가지고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사례가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업무 수행 중에 업무 시간 관계없이 스스로 사업장을 벗어나 가지고 다녀오다가 회사에 어떤 기물 들어가서는 안 되는 곳에 넘어져서 사고 났을 경우에 음주 상태가 만취 상태였고 업무와 상관없는 행동 중에 사고 났다 이래가지고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도 있고요. 그래서 이 경우에도 아마 음주를 하지 않고 회사에 뭐 이렇게 작은 마무리 단계에서 왔다 갔다 했으면 아마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였을 가능성도 조금 있습니다. 그러면은 술을 마신 것이 업무와 관련해서 마신 술과 또 개인적으로 마신 술이 조금 다른 거죠?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은 지금 이제 일어난 사고들 같은 경우는 어떤 현장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 경우에 이제 사고가 날 위험성도 굉장히 높잖아요. 근데 이럴 경우에는 사용자 측에 좀 책임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물론 사용자가 전혀 어떤 방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든지 하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거나 아니면은 일반적인 손해배상 책임 인정되는 경우가 있겠죠. 술이 취하거나 뭐 술이 취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그곳을 지나갈 때 위험한 상태를 방치했다든지 하면은 업무상 재해가 되거나 하면 손해배상 책임 인정하는 경우가 있겠지만 이 방호 조치를 취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전혀 뭐 술이 만취돼서 스스로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가 돼가지고 사고 났을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도 인정되기 어렵고 또 이제 뭐 산업재해로도 인정되기 어려운 그런 케이스죠. 음주가 결국 본인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거죠. 네. 그렇게 들어보니까 좀 어떤 산업 현장 자체가 굉장히 좀 위험한 물건을 다루는 곳인지 아닌지도 또 그렇죠.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따져봐야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쟁점 중에는 업무 중 사고라는 게 도대체 뭐가 업무냐. 네. 자기는 사장이 시켜서 한 일인데 이게 업무가 아닌 경우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뭐 사업주가 뭐 자기 선산을 관리 좀 해달라. 부동산 관리하는 업체이긴 한데요. 자기 조상 묘를 좀 이렇게 관리하고 저 하다가 예를 들어 벌초하다가 뭐 사고를 당했다. 그런 경우에 내가 사장이 시켜서 했으니까 이게 업무상 재해 아니냐라고 이제 산업재해를 인정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은 업무가 아니다. 이래가지고 억울하게도 산업재해를 인정하지 않은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 생각하면 또 이제 사장이 교통사고를 일으켰어요. 그래서 그 교통사고를 뒤처리하기 위해서 회사 소속 차량을 타고 가다가 또 사고를 당했어요. 그런 경우에 그러면은 사장이 일으킨 사고물 수습반으로 간 게 무슨 업무냐? 이래 이제 시켜서 간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이제 차를 우선 이 사건에서는 회사 소속 차량을 타고 갔고 사장이 일으킨
회사 소유의 어떤 차량의 사고를 수습하게 간 것은 회사의 업무다. 이래가지고 이제 산업재해로 인정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게 좀 여러 가지로 애매하죠. 네, 굉장히 반드시 일률적으로, 언론 네. 생각,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네. 긴가민가면 O인지 X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네. 네, 그래요. 또 업무라는 게 딱 일정한 일만 정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좀 다양한 사례들이 많이 나오는 여러 것 가지 같아요. 일이 있다 보니까, 네. 뭐, 어디까지가 업무고, 어디까지가 업무가 아니냐, 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궁금해지는 게 그러면 이제 이런 업무적인 뭐 업무 수행의 연장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까 싶은 것이 또 이 생리 현상이잖아요. 그렇죠. 뭐 화장실에 간다거나 그렇죠. 했을 때 그때도 산업재해를 인정받을 수 있을까? 기본적으로 이제 업무 중에, 네. 우리 화장실을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생리현상. 이런 경우에는, 화장실 가다가 뭐, 어디 트럭에 받쳤다든지, 예를 들어 뭐 회사 내가 아니라도 회사 내 화장실이 뭐 없거나 멀어서 바깥에 길 건너가다가 사고를 당했다든지 이런 경우에도 업무 중 사고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지 않고 뭐 생리 현상이 아니라 화장실 가면 상관없이 다른 사람하고 잠시 면담하러 갔다든지 개인적인 면담하러 가다가 사고 났다 이런 경우는 업무상 재해를 볼 수 있겠지만 그다음에 뭐 물 마시러 가다가 작업 현장에 잠시 이탈해서 생긴 경우, 옆에 물 사러 가다가 뭐 이런 경우에도 공사 현장에서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죠. 그런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 화장실을 가거나 물을 마시는 거는 뭐 짧은 시간이 걸리니까 뭐 그럴 수 있다 싶은데 또 이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무단으로 어떤 그렇죠. 근무지에서 이탈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도 업무 시간이면 업무라고 인정할 수 있을까요? 무단 이탈이라고 판단이 되면은 아마 산업재해를 보기가 어려울 겁니다. 사건 중에는 그 동료 근로자가 가져온 음식물을 이렇게 같이 먹다가 기도가 뭐 떡을 먹다가 기도가 폐쇄돼서 사망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게 뭐 장소는 그 장소 업무를 보던 장소 거기에요. 잠시 휴식을 취하면서 먹었는데 그게 이제 뭐 간식을 평소에 먹던 작업 장소도 아니고 간식을 먹어야 할 정도의 어떤 그런 상황도 아니었는데 특별히 누가 동료가 가져온 음식을 먹다가 사왔는데 이것은 그야말로 사적인 행위다. 이래 봐가지고 산업재해를 인정하지 않았는데 이게 아마 점심시간도 제때 주어지고 또 그곳에는 음식물 반입을 금지한다 라는 그런 작업 지침도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 경우에 무단으로 간식을 하다가 사고 난 경우는 산업재해로 보지 않았고요. 다만 이제 뭐 평소에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특히 이 육체 노동을 하는 경우에는 간식을 일반적으로 먹는 경우가 많아요. 소위 세참이라고 그래가지고 간식을 이제 사러 가다가 길 건너가다가 뭐 역시 이 회사 트럭에 받쳤어요. 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예정이 되어 있고 간식을 하는 것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산업재해다 이렇게 봤어요. 만일에 간식을 뭐 구내 매점에 사러 가지 않고 외부에 사러 갔다 하더라도 만일에 이게 일상적으로 간식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이걸 아마 업무상 재해로 보았을 겁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굉장히 애매한 것 같으면서도 또 이렇게 구분이 되는 듯한 그런 느낌이 저는 드네요. 결론 내리고 보면 쉬운데 혼자서 결론 내려보라 그러면은 이게 좀 어려워요. 네. 알쏭달쏭한데 그렇죠. 또 그 점심시간도 업무 중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점심시간은 생리 현상이라고 봐야 되죠. 점심 안 먹고 일을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점심 먹는까지는 뭐 좋은데 점심 먹고 나서 잠시 쉬면서 직원들끼리 축구를 했어요. 또 축구도 하는 곳도 있지만 들어는 뭐 족구 뭐 이런 간단한 친선 게임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와중에 다쳤을 경우에는 어떻게 했어요? 책임이 아니라 산업재해로 봐야 될까요? 어떨까요? 근데 회사 내에서 어떤 친선이니까 이게 공적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또 축구라고 하니까 또 사적인 것 같기도 하고 그렇군요. 점심시간에 뭐 예를 들어 1시간 정도 점심시간에 주어질 경우에 점심 식사하는 시간은 뭐 당연히 이 업무의 연장이라고 업무 시간 연장이라고 보여지지만 짬을 내서 어떤 뭐 친선 족구를 한다든지 이런 시간은 자유시간이다 이래가지고 개인적으로 지배되는 시간이다 이래가지고 친선 축구하다가 다친 경우에는 산업재해를 보지 않은 사건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애매하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경우가 크다 있어요. 축구는 뭐 위험하잖아요. 예? 족구하다가 또 다리 다칠 수도 있고 한데 조심해야 되겠죠. 네. 그리고 또 이게 그 직장의 어떤 환경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뭐 예를 들어서 너무 막 무덥다. 아니 그랬는데 그래서 뭐 물을 마시러 갔는데 예를 들어서 그 물이 식수가 아니었다. 뭐 다른 거여서 내가 병이 걸렸다라고 그렇죠. 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일하다가 네. 목이 마르면 물은 마셔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이게 물인 줄 알고 마셨는데 이게 뭐 독극물이었다 이런 케이스가 있었는데 이 경우에 작업장이 아주 유해 전기도 많이 발생하고 아주 덥고 이렇게 해서 작업장 환경이 열악해서 물을 많이 찾게 되는 분위기였다. 그런 경우에 좀 식수로 착각할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정신이 몽롱한 상태에서 이래가지고 그래서 업무상 재해로 본 케이스가 있습니다. 사건이 있었는데 아마도 잘 모르겠어요. 만일에 이게 환경이 아무런 이상이 없고 물을 마시는 것 자체는 생리현상으로서 업무하는 기회라고 볼 수 있겠지만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닌데 독극물을 모르고 물인 줄 알고 마셨을 때 그런 사고를 당했을 때 업무상 재해로 볼 것인지는 아직도 미지수에 저도 판단을 유보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이게 전혀 사업장을 이탈한 상태가 아닌 상황이라면 그 업무상 그 사업장 부근에 물로 착각할 수 있는 그런 용기에다가 물로 보일 수 있는 그런 물질을 담아두었다면 산업재해를 볼 여지가 더 높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런 생리 현상에 관련해서도 그것이 꼭 필요하고 뭐 합리적이라면 또 이 산업재해를 인정하는 그런 그렇죠.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리고 또 이런 업무 측면뿐만 아니라 또 그 교통사고도 또 굉장히 많이 일어나죠. 교통사고가 많죠. 소위 공무원의 경우에 출퇴근의 경우에 사고가 나면 이거를 공무상 재해로 봅니다. 그래서 이제 보는데 직장인의 경우에는 이거를 산업재해를 인정하지 않는 케이스가 참 많아요. 조금 다른데 산업재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 뭐 회사에서 제공한 차량을 탄다든지 그 교통수단의 어떤 지배, 교통 경로를 누가 지정했느냐 회사에서 지배했다, 회사에 지정했다 라고 할 수 있는 경우에만 산업재해를 인정하고 스스로 예를 들어 뭐 자가용으로 출퇴근했다든지 뭐 오토바이로 출근했다든지 택시를 탔다든지 버스를 탔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산업재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좀 공무원하고 좀 직장인하고 차별하는 거 아니냐 라는 뭐 논란이 있고 공무원하고 직장인은 뭔 차이가 있느냐 이런데 이제 보험금을 이제 사업주 측에서 이렇게 출연하고 뭐 국가에도 출연합니다만은 산재 보험을 그런 기금을 마련하다 보니까 산업재해를 인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문제를 따지다 보니까 이런 약간 다른 취급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듣고 보니까 굉장히 제가 만약에 그냥 평범한 회사원이면 왜 공무원이랑 하는 업무가 뭐가 그렇게 다를까 싶을 것 같기도 한데 그런 부분이 있군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이게 아무래도 출장이 잦다 보면 교통편을 이용할 그 기회가 많아지잖아요. 그 출장 시에 어떤 일어날 수 있는 교통사고도 출장과 관련된 사고는 제가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할 수 있어요. 네. 자, 예를 들어 오늘 어디 출장을 가라. 그래서 출장 명령을 받고 가는 중에 사고가 났다. 이렇게 되면은 가는 중 또는 뭐 출장 갔다가 기환 중 사고가 났다면 이건 당연히 산업재해, 업무상 재해로 보여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어느 좀 떨어진 곳에 상당 기간 떨어져서 거기에서 현지에서 근무를 해라 라는 그런 파견 근무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그때 파견 근무 명령을 받아서 가는 중, 파견 근무가 끝나고 오는 중 이럴 때는 그거는 산업재해를 보지를 않아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또 이제 파견 가서 그 동네에 기거하면서 장시간 이제 뭐 예를 들어 뭐 일정한 기간 동안 근무를 하고 있을 경우에는 그거는 뭐 보통의 출퇴근과 동일하게 자기가 스스로 어떤 경로를 선택하고 교통수단을 선택할 수 있다
회사에서 정해진 게 아니지 않느냐. 이래가지고 이제 산업재해를 보지 않고 있죠. 그런데 출장이냐, 아니면은 출장이 아니라 어떤 장소 이동 근무냐, 이렇게 좀 구별하고 있다. 이렇게 애매한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네. 그러면은 방금 출퇴근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출퇴근은 보통 수단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잖아요. 뭐 지하철을 타든 버스를 타든. 그러면은 인정을 받지 못하는 건가요? 이제 출퇴근은 저희가 뭐 전철 타고 네. 출근할 수도 있고, 택시 탈 수도 있고, 걸어올 수도 있고, 뭐 버스 탈 수도 있고, 그죠? 자가용으로 올 수도 있잖아요. 네. 자기가 선택한 교통수단, 자기가 선택한 교통 경로, 근로자가 선택한 데이죠. 그런 경우에는 산업재해를 보지를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제 회사에서 예를 들어 뭐 통근 버스를 제공했다. 네. 또는 뭐 그럴 경우에는 이제 산업재해를 보게 되는데, 한편 그러면 한번 문제를 내보겠는데, 통근 버스를 회사에 제공을 했어요. 네. 근데 이 사람이 통근 버스를 타고 가려면 집에서 나와야 될 거 아니야. 네. 나오다가 횡단보도 건너다가 사고를 당했어. 아, 네. 타려고 가다가. 그런 건 어떻게 했어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되게 근로자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억울할 것 같아요. 저기 타기만 하면은 그 보장을 받는 건데, 못 타서.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은 그게 과연 그 사용주 측의 책임이 될 수 있을까 이제 싶기도 한편 하거든요. 이 산업재해로 보느냐 안 보느냐의 문제는 사업주에게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 그 문제는 아니고, 아, 그렇군요. 이게 업무상 재해냐 아니냐, 네. 업무와 관련 있는 사고냐 아니냐 이런 문제거든요. 네. 그래서 책임 유무와는 상관없는데, 판례에서는 이제 당사자는 내가 통근버스를 이용했고 또 회사에서 제공을 했고, 그 통근버스를 타려면 우리 집에서 나오면 그 횡단보도를 건널 수밖에 없다. 그 경로가 뭐 회사에서 정해진 경로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다른 차에 부딪혔지만 업무상 재해다라고 청구를 했는데, 법원에서는 그것은 뭐 기다렸다고 오든지 자기 스스로 안전을 도모해야 하는, 회사에서 어떤 지배한다고 그럴까, 통제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다. 이래가지고 통근버스 타려고 오다가 난 사고는 산업재해가 아니다라고 해가지고 그런 결론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통제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일어난 사고냐 그렇죠. 아니냐에 따라서도 굉장히 다른데, 저는 굉장히 놀란 게, 사실 그 사용주 측에서 어떤 책임이나 과실이 있어야만 이게 인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게 이제 그게 논리적으로 그게 근거가 되는 산업재해냐 아니냐의 판단의 근거가 되는 건 아닌데, 어쨌든 간에 이게 그런 부분이 좀 약간은 참작이 되는, 참작이 되어서 뭐 결론이 내려진다 이래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벌어진 회식에 참여한 다음에 자기 자가용 차로 집을 가다가 사고가 났다, 이런 경우에 이제 어떻게 했어요? 자기 자가용이니까 자기가 책임져야 될 것도 같은데 왜 회식을 회식이어서 또 회식이기 때문에 내가 네. 거기서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제 회식 끝나고 뭐 버스 타고 갈 수도 있고 전철 타고 갈 수도 있고 네. 자가용 타고 갈 수도 있고 한데, 이 사람은 자가용 가다가 이제 사고 났는데, 뭐 자가용 갔든 뭐 버스로 갔든 마찬가지로 이것도 경로와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정하는 거다. 이래가지고 책임이 참 그게 결국 자기 차로 갔으면은 산업재해가 아니고, 회사에서 제공한 차로 갔으면은 이거는 산업재해다. 네. 이렇게 보고 있어요. 회사 차를 이용하는 편은 회사 차 이용하는 게 산업재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많죠.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뭐 만일 또 하나 문제 내겠는데, 정근 발령을 받았어요. 네. 저 어디 가서 아까 출장과 마찬가지 있는데, 뭐 예를 들어 서울에서 근무하다가 뭐 부산 근무로 발령이 났어. 그 부임하러 가다가 사고 난 경우는 어떻게 했어요? 그것도 또 전근이다 보니까 이게 회사에서 가라고 했으니까 가는 거니까 좀 책임을 져야 할 것 같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이동하는 거는 내 선택이니까. 수단을 기차 타고 가든지 비행기 타고 어렵네요. 가든지 뭐 마음대로 정하는 거예요. 네. 좀 일찍 갈 수도 있고 늦게 네, 갈 네. 수도 있고, 그죠? 그런 경우에는 산업재해를 보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아, 이게 굉장히 아리송하면서 저도 지금 막 헷갈리기 어쨌든 뭐 시작하는데. 네. 크게 얘기하면은 회사에서 교통수단을 제공했느냐 안 했느냐, 네. 어떤 그 경로를 누가 선택하느냐, 뭐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만 회사에서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산업재해를 인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케이스냐면은 추풍령 휴게소에서 내려서 도보로 한 3시간 정도 거리에 회사가 있어요. 거기에 통근수단이 수단이 없어요. 회사에 제공하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곳을 오토바이로 통근할 수밖에 없다. 이래가지고 오토바이로 출퇴근하다가 사고 난 경우에 그 경로 자체가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이래가지고 산업재해를 인정한 케이스가 있고요. 또 뭐 출근 시간 자체가 새벽 3시다. 그렇게 지정이 돼 있어. 별도 통근 수단도 제공하지도 않았고, 그때 뭐 대중교통도 뭐 없고 이용 곤란하다. 그래서 자가용으로 출근하다가 사고가 났다. 또는 뭐 하여튼 이런 식으로 통근 경로나 어떤 교통수단이 사실상 회사에서 지정했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상황이다. 이랬을 때는 특수한 케이스다. 이래가지고 산업재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이제 업무상 뭐 이렇게 지내다 보면은 아플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뭐 그래서 뭐 심하게 뭐 감기에 걸린다거나 해서 이제 뭐 병가를 내거나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 그렇죠. 그런 좀 요양 중에 뭐 벌어지는 사고도 산업재해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뭐 업무상 예를 들어 이제 보통 케이스가 어떤 케이스들이 있냐면은 업무상 재해로 인해서 그걸 인정받아 가지고 뭐 치료를 받던 기간 중 요양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급여를 받아서 치료를 받거나, 또는 뭐 업무상 재해에 대한 수술을 준비하던 중 뭐 비관해서 또는 뭐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 가지고 자살한다든지, 수술 준비 중 뭐 어떤 심장 발작으로 사망하게 된다든지, 이런 그런 케이스가 있을 수 있어요. 이제 이게 과연 사망과 재해와 인과관계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그런 문제를 따지지는데, 만약에 이 사람이 산업재해를 당하지 않고 그런 그 요양하는 상황이 아니었더라면은 그런 자살 충동이 있었겠느냐. 이래봐야 자살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산업재해로 보게 됩니다. 보게 되고, 또 뭐 요양 수술을 받기 위해서 하다가 뭐 예를 들어 마취를 받았는데 심장 발작이 일어났다. 그래서 사망했다. 이러면 당연히 사망 그 자체는 업무와 상관없지만 산업재해를 치료하는 중에 사고가 났기 때문에 그것도 좀 산업재해를 보게 됩니다. 그렇군요. 인과관계가 또 굉장히 중요할 것 그렇죠. 같아요. 저는 자살 같은 경우는 솔직히 뭐 회사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인정이 안 될 줄 알았는데, 이게 인과관계가 인정이 되면은 그래서 이제 되는군요.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회사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업무상 재해가 일어났기 때문에 내가 이런 예를 들어 뭐 중환상해를 입고 아주 그럴 경우에는 정신적으로 충격도 받고 자살 충동을 당연히 느낄 수도 있어요. 보통은 내가 이래 사느니 살아 죽고 말지. 그래가지고 이제 스스로 자살하게 된 자살의 동기를 산업재해가 이렇게 영향을 줬다. 이라고 와가지고 이제 그거를 산업재해를 보게 되죠. 네, 말씀하신 바대로 그런 업무상의 과도한 스트레스나 어떤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안타까운 뭐 상황으로 이끌어 가기도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또 그 특수한 어떤 업무 환경이나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질병에 걸리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도 산업재해로 보호가 될 수 있죠. 예, 물론 이 업무상 사람이 이제 당장 뭐 눈에 보이는 사고를 당하거나 딱 인과관계가 명백히 보이는 사고를 당한 경우에는 뭐 지금까지 얘기한 그런 사건들인데, 인과관계가 이제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딱 증명하지 않으면 어떤 질병이 걸리는 거죠. 근무하다가 뭐 간이 나빠진다든지 뭐 폐가 나빠진다든지 뭐 심장 질환이 생긴다든지 그런 케이스가 있죠. 그런 경우에 과연 이게 업무상 재해냐, 업무상 질병이냐, 얻은 질병이냐 아니냐, 직업병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많이 다투어집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뭐 여러 가지 업무상 질병을 일으키는 케이스가 뭐 과로, 또 뭐 어떤 소음,
또는 뭐 화학물질, 가스, 광선, 온도, 뭐 중독성 금속, 습기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작업 환경 뭐 그런 것 때문에 예를 들어 뭐 없던 질병이 생겼다든지 네. 또는 뭐 있던 질병이 더 악화됐다든지 뭐 그런 있던 질병으로 완전 사망하게 되겠지만 그런 작업 열악한 환경 때문에 사망이 앞당겨졌다든지 질병이 더 악화됐다든지 이렇게 판단될 때는 그걸 전부 다 업무상 재해로 업무상 질병, 산업재해로 보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게 따지면은 이렇게 굉장히 좀 어디가 아프신 분들은 아 이거 나 직장 때문에 이런 거야 산업재해야 이렇게 농담하시는 것도 저는 들었는데 직업병으로 네, 농담이 아니네요. 농담이 아니고 실제로는 네. 이런 사건이 참 많습니다. 예를 들어 뭐 고혈압, 요새 뭐 식생활 때문에 고혈압 환자도 많잖아요. 네. 많은데 고혈압 환자는 그러면은 자기가 고혈압 인자가 있었기 때문에 뭐 직장에서 고혈압이 더 악화돼서 심장질환이 악화돼가지고 심혈관계 질환 악화로 예를 들어 사망했다. 뭐 이런 경우에 그러면은 산업재해냐 아니냐 하는 문제를 많이 따지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도 고혈압도 이게 뭐 아주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든지 과로한다든지 또는 뭐 특수한 화학물에 뭐 노출된다든지 지나친 소음에 장기간 노출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고혈압도 악화될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것이 입증이 되면 기존 고혈압이 있는 환자라 하더라도 그로 인해서 악화됐다. 그렇기 때문에 사망했다. 이렇게 봐가지고 산업재해를 인정을 하게 되죠. 네. 오늘 안전한 법률 하면서 저도 굉장히 많은 것을 또 배웠는데요. 이게 가장 안전해야 할 곳이 사실은 일터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사용자 측 그리고 또 근로자 측에서 이렇게 각별히 주의를 해서 이런 산업재해가 뭐 미연에 일어나지 않도록 방지하는 것도 또 중요하겠지만 이렇게 일어났을 때 정말 어떻게 자신의 권리를 찾아서 이 제도를 잘 활용할지도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오늘날 이 다양한 산업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근로자 여러분을 위하여 각 기업주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을 필수적으로 가입토록 하고 있고 만일 이를 위반한 사업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근로자에 대해서는 당연히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업재해로 인한 요양급여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험 미가입 또는 보험료 체납 등으로 인한 책임은 사후에 업주로부터 징벌로서 지급한 요양급여액 또 그 일부를 사업자로부터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복지공단이나 법원에서도 아까도 말한 바와 마찬가지로 되도록 업무상 재해로 보아서 산업재해보상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결정하려는 경향이 다분히 있습니다. 이같이 우리나라는 근로자를 위한 산업재해보상 제도를 거의 완벽하게 운영하고 있으므로 근로자 여러분께서는 혹시 산업재해라고 생각되는 사고나 질병이 발생하였을 경우 노동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산업재해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또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올바르게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방송 여기서 줄이고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시청자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강룡의 안전한 법률 Q&A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사연을 소개해드리고 답변을 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어떤 사연을 보내주셨는지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식당을 갔는데 저희 팀이 첫 손님이라 옷을 맡길 때 제 외투를 옆 테이블 옷걸이에 걸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손님이 이제 두 분이 오셔서 옆 테이블에 앉아서 식사를 하기 시작했고 저희 쪽에 식사가 다 끝나갈 무렵에 제가 화장실에 잠깐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황당하게 그 종업원이 제 외투를 옆 테이블 사람에게 줘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옆 테이블의 손님이 한 사람 먼저 가고 나중에 사람이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종업원이 계속 이거 앞에 사람이 것일 수도 있으니까 외투를 가져가라 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 사람이 자기 옷이 아니라는데도 그 옷을 가져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그 손님들은 술을 약간 마셨다고 하네요. 그 식당 주인이 좀 미안해하면서 며칠만 기다려보자 라고 이야기를 해서 기다렸는데 결국 옷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식당 주인이 저에게 보상으로 10만 원을 준다고 하는데 사실 그 옷이 40만 원이 넘는 새 옷이었거든요. 그래서
도저히 그럴 수가 없어서 법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좀 알려주세요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이 사연에 대해서 하강현 변호사님이 해설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황당하네요, 그죠? 네. 근데 이제 이 사건에서 책임 관계를 한번 따져보면 네. 우선 다른 손님이 없다 하더라도 다른 테이블 옆에 옷걸이에 옷을 걸었다는 것은 본인이 질문하신 본인이 약간의 잘못은 있네요, 그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주인이 그 옷인지 누구 옷인지 정확하게 모르면서 단지 거기에 걸려 있다는 이유만으로 또 자기네들 옷이 아니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 옷을 건네주었다는 것, 그것이 또 과실이 또 있고, 네. 또 한편으로 또 가져간 사람도 그 옷이 친구 옷이 아니라면 돌려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 돌려줬으니까 그분도 책임이 좀 있고 책임이 좀 분산되어 있다고 보여지네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뭐 옷이기에 망정이지 옷이 아니고 뭐 큰 기금속일 수도 있고 뭐 그런 기중품이 또 옷에 많이 들어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피해자로서는 식당 주인과 또 옷 가져간 사람을 공동 피고로 해서 네. 연대하여 책임을 지라 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 않나. 연대 책임을 지게 됩니다. 즉 식당 주인도 어떻게 보면은 책임이 있고 또 옷 가져간 사람도 책임이 있으니까 연대하여 책임지되, 물론 그 두 사람 사이에는 책임이 서로 책임 있을 만큼 좀 분담을 해야 되겠지만은 가져간 사람이 책임이 더 크겠죠. 네. 안 돌려준 사람이 크겠지만 어쨌든 준 사람도 책임이 있으니까 일단은 가까운 그 식당 주인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고 다 묻고, 네. 식당 주인이 억울하면 옷 가져간 사람 찾아내가지고 자기가 구상을 하는 뭐 이런 케이스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다만 예를 들어 뭐 옷이 뭐 40만 원 된다 하더라도 네. 옷을 옆자리에 걸어놓은 책임이 있기 때문에 네. 다하는 배상받지 못하고 예를 들어 뭐 20~30% 과실 상계를 당할 우려는 있습니다. 이런 케이스가 이 사건은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법원에 근무할 때 네. 우리 동료 판사님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러 갔다가 그날도 뭐 더웠어요. 네. 그러니까 식당에 갔는데 그건 뭐 옆자리도 아니고 이렇게 옷걸이가 있으니까 우리 밥 먹는 옆자리에 있는 그 옷걸이도 옷을 걸어놨어요. 물론 그 옷걸이가 우리 식탁만의 옷걸이는 아니고 다른 식탁 테이블에 사람도 옷 걸을 수 있는 그런 자리였어요. 그랬는데 그날 우리가 봉급날이었는데 나중에 밥을 먹고 이렇게 옷을 찾았더니 한 판사님 주머니에 있던 지갑이 없어졌어요. 옷이 없어진 게 아니라. 그럼 뭐 그날 받은 봉급 다 날리고. 아이고. 마침 네. 저는 옷을 그런데 잘 안 걸어요, 평소에. 항상 도둑질 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으로 항상 제 바로 옆에 두거나 하지, 그게 공공의 장소에 잘 안 걸죠. 그런데 이런 케이스에 그러면은 업주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 책임 묻기 좀 어렵겠죠? 업주가 가져간 것도 아니고, 네. 손님 중에 한 사람이 뭐 이렇게 자기 옷 가져가는 척 하면서 남은 호주머니에다가 손 넣어가지고 가져갔단 말이에요. 기중품을 뭐 식당에 맡긴 것도 아니고. 아마 식당을 출입하실 때 저도 내보면 뭐 외투를 이렇게 받아주겠다 어쩌고저쩌고 하면 외투에 있는 기중품을 다 빼고 주거나 하여튼 나와 약간이라도 떨어져 있는 곳에 옷을 걸어 놓을 형편이면 기중품을 제거하거나 아니면 옷을 바로 옆에 뭐 두거나 그렇게 하지 멀리 갖다 둬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이런 지갑뿐만 아니라 뭐 식당에서 뭐 신발도 없어지는 네, 경우가 있어요. 맞아요. 저도 사실 또 부산에서 근무할 때 판사 시절에 신발 저도 한번 이렇게 밥 먹고 나오는 게 신발이 없어요. 어떤 식당은 뭐 신발은 분실이 돼도 책임 안 집니다. 네, 그러면 네. 식당 챙기라고 하는 네. 그런 식당도 들어있잖아요. 사람에 따라서 신발만 계속 훔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집에 가보니까 제가 한번 재판하는 중에는 뭐 집에 한 300켤레 이상을 구두를 갖다 놓고 팔지도 않고 그냥 보관만 하고 있는 그런 절도 범인도 있었는데, 제 케이스의 경우에는 어느 식당에서 밥을 먹고 나왔는데 내 신발이 없어가지고 네. 다른 신발도 없어요. 셀파 신고 할 수 왔는데 나중에 그날 마침 그 사람이 뭐 그 식당 그 부근을 이렇게 배회했던가 봐요. 내가 얘기했던 특징 있는 신발을 얘기했던 주인이 그 사람 오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신발 찾아가지고 판사실에 앉아 있는데 신발 찾았다고 연락이 와서 그걸
다시 찾아가지고 치는 일이 있는데 여튼 이 식당이나 이런 데 공공의 장소에서 공공 서비스 장소에서 물건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해야 되겠는데 신발이 만일에 없어졌다 이렇게 되었을 때는 아마 식당 업주에게 약간의 책임은 물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관리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저도 항상 그게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그 신발 도둑은 그 사이즈를 보고 훔쳐간 걸까요? 그래, 아니, 그게 아니라 아마 신발을 훔치는 사람은 되게 약간 뭐 경제적인 이유보다는 도벽, 어떤 이상한 습성 때문에 네. 아마 신발이 깨끗해 보인다든지 또는 뭐 브랜드가 뭐 좀 고가의 브랜드라든지 이런 경우를 보고 어떻게 보면 뭐 자기는 별 이득도 없으면서 남만 괴롭히는 범죄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런 사건이 참 많습니다. 네. 그 공중 장소에서 이런 분실 사고들 같은 것도 참 주의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이 사안에 대해서는 변호사님께서 이제 주인도 책임이 있고 이제 돌려주지 않은 사람도 책임이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옆자리에 걸은 본인 책임도 조금 인정이 되어서 이렇게 저렇게 과실상계를 하겠죠. 해서 이제 연대 책임을 지울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네요. 네, 어떻게 좀 답변이 시원하게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 안전한 법률 Q&A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의 어떤 더 다른 또 법률 사건 사고와 관련된 그런 사연들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저희 사회안전방송 홈페이지나 그리고 또 전화로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급 안마의자 가격 때문에 포기하셨던 분들 지금 주목해 주십시오. 대한민국 안마의자 전문기업 대경산업의 헬스케어 로봇 가격 10만원 가격 인하. 지금 구매하시면 기존 29만 8천원에서 10만원 더 저렴한 19만 8천원 잠깐 무료 체험 일주일 찬스까지 더 7일간 마음껏 써보시고 만족하지 못하신다면 100% 반품 보장해 드립니다. 고급 안마의자 사양을 10만원대에 장만할 수 있는 다시 오지 않는 기회 절대 놓치지 마세요. 믿기지가 않네요. 이 가격에 손잡 마사지와 회전 롤러, 솔레노이드 장착에 놀라지 마세요. 불가마처럼 후끈한 온열 기능까지 탑재. 이 정도 사양의 이 가격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뭉친 목과 어깨, 힘든 허리, 현대인을 짓누르는 피로와 스트레스 이젠 풀어주셔야 합니다. 목과 어깨를 4개 지압 롤러로 강력하게 엄지 힘으로 누르듯 강력 손잡 재현 정방향으로 역방향으로 다양하게 등과 허리의 곡선에 꼭 맞도록 제작된 인체공학 우레탄 폼 4개 수타 방식 솔레노이드를 탑재 독립 파워 안마. 잠깐 등만 있는 안마기 절대 아닙니다. 뒷목부터 등과 허리 이젠 힙까지 힙 전체 바이브레이터와 온열 탑재로 긴장한 근육을 풀고 후끈한 찜질까지. 안마의자를 사고 싶어도 비싸서 엄두를 못 내셨던 분들, 렌탈을 하자니 몇 년간 다달이 10몇만 원씩 내는 것이 부담스러우셨던 분들, 오늘 이 기회 절대 놓치지 마세요. 고가의 안마의자 비용 걱정 잊어주십시오. 줌으로 두드림, 진동, 온열 4가지가 한 번에 다 되는 고가 사양 메디칼 드림 헬스케어 로봇. 그런데도 가격은 기존 29만 8천원에서 10만원 더 저렴한 19만 8천원 잠깐 무료 체험 일주일 찬스까지 더 7일간 마음껏 써보시고 만족하지 못하신다면 100% 반품 보장해 드립니다. 최첨단 고급 안마기 전문기업 대경산업의 100% 국내 생산품 AS도 10년 20년 걱정 없이 쭉 지금 바로 빨리 선택하세요. 안마의자 갖고 싶어 하시는 분들 정말로 많습니다. 하지만 가격이 문제였죠. 렌탈을 하자니 몇 년간 돈을 내는 것이 부담스럽고요. 그렇다고 작은 소형 안마기를 구입하자니 마음에 들지 않고요. 이제는 고급 사양 이 헬스케어 로봇을 이 가격 직접 써보시면요 더욱더 깜짝 놀라실 겁니다. 네, 목과 어깨가 딱딱하게 뭉쳤을 때는요 손으로 눌러주면서 풀어줘야 제대로 풀리죠. 네. 그런데 곡선 부위이기 때문에 안마가 상당히 힘든 부위인데요. 이런 부위도 손으로 엄지손가락으로 꾹꾹 눌러주면서 풀어주듯이 해주는 네. 손지압 방식입니다. 네. 큰 볼로 눌러주고요. 작은 볼로 시원하게 풀어주고. 그러니까 목과 어깨에 뭔가 꽉
막혀있던 것이 뻥 뚫리는 그런 느낌? 역시 고급 사양이라 틀리네요. 4개의 솔레노이드를 탑재를 해서 등과 허리가 시원시원합니다. 뿐입니까? 등만 있는 안마기가 아니라요. 고가의 안마 의자에서 갖춘 그런 기능을 골고루 다 갖췄기 때문에 심지어는요. 엉덩이와 힙 부위까지 정말 시원하게 마사지 해드립니다. 아, 최고. 피로가 확 풀리네. 아우, 시원해. 너무너무 시원하다. 더 이상 고가의 안마의자 필요 없습니다. 매달 돈 내고 빌려 쓰는 렌탈 잊어주십시오. 고가의 안마의자 사양을 가진 메디칼 드림 헬스케어 로봇. 파격 충격가에 드리는 대박 찬스. 첫째, 전신 안마 속 시원하게. 목과 어깨를 4개의 지압 롤러로 강력하게 엄지 힘으로 누르듯 강력 손지압 재현. 등과 허리는 인체공학 설계. 수타 방식 솔레노이드로 강하게 두드려주고 힙 전체에 바이브레이터와 온열 탑재로 전신을 기분 좋게 피로가 쫙. 둘째, 공간 활용 오케이. 덩치 큰 안마기 옮길 수도 없고 자리만 차지한다고요? 어떤 의자에나 옮겨 사용 가능한 헬스케어 로봇. 앉아서도 누워서도 소파에서도 사무실 의자도 어디나 이동 오케이. 안마의자 좋은 건 아는데 가격이 비싸서 엄두도 못 냈지. 이건 자리도 차지 안 하고 가격도 저렴하니까 너무 좋아. 셋째, 획기적인 가격 파괴 찬스. 고가의 안마의자 비용 걱정 잊어주십시오. 줌으로 두드림, 진동, 온열 4가지가 한 번에 다 되는 고가 사양 메디칼 드림 헬스케어 로봇. 그런데도 가격은 기존 29만 8천원에서 10만원 더 저렴한 19만 8천원. 고급 안마의자 사양을 10만원대에 장만할 수 있는 다시 오지 않는 기회. 최첨단 고급 안마기 전문기업 해경산업의 100% 국내 생산품. AS도 10년, 20년 걱정 없이 쭉. 지금 바로 빨리 선택하세요. 제대로 된 안마의자 갖고 싶어도 가격 때문에 부담스러우셨던 분들, 맞습니다. 렌탈을 하고 싶지만 그 비싼 가격 때문에 많이 망설이셨죠. 이 가격에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와, 불필요한 기능은 줄이고 꼭 필요한 기능은 제대로. 목과 어깨부터 엉덩이까지 죄다 풀코스로 누리실 수가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단순히 등과 허리만 마사지 해주는 것이 아니라 목에서 엉덩이까지 시원하게 마사지 해주는 그런 기능.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주무름, 두드림, 진동, 온열 이 4가지의 고급 사양을 모두 갖춘 헬스케어 로봇. 이 파격적인 기회 절대 놓치지 마시고 지금 전화주세요. 더 이상 고가의 안마의자 필요 없습니다. 매달 돈 내고 빌려 쓰는 렌탈 잊어주십시오. 고가의 안마의자 사양을 가진 메디칼 드림 헬스케어 로봇이 파격 충격가 19만 8천원. 믿기지 않는 충격적 가격에 평생 안마를. 목과 어깨를 4개의 지압 롤러로 강력하게 엄지 힘으로 누르듯 강력 손지압 재현. 정방향으로 역방향으로 다양하게. 등과 허리의 곡선에 꼭 맞도록 제작된 인체공학 우레탄 폼 4개 스타 방식 솔레노이드를 탑재. 독립 파워 안마. 힙 전체 바이브레이터와 온열 탑재로 긴장한 근육을 풀고 푹분한 찜질까지. 옮길 수도 없고 자리만 차지하는 덩치 큰 안마기와 달리 어떤 의자에나 옮겨 사용 가능한 헬스케어 로봇. 앉아서도 누워서도 소파에서도 사무실 의자도 어디나 이동 오케이. 고가의 안마의자 비용 걱정 잊어주십시오. 줌으로 두드림, 진동, 온열 4가지가 한 번에 다 되는 고가 사양 메디칼 드림 헬스케어 로봇. 그런데도 가격은 기존 29만 8천원에서 10만원 더 저렴한 19만 8천원. 잠깐 무료 체험 일주일 찬스까지 더. 7일간 마음껏 써보시고 만족하지 못하신다면 100% 반품 보장해드립니다. 고급 안마의자 사양을 10만원대에 장만할 수 있는 다시 오지 않는 기회. 최첨단 고급 안마기 전문기업 해경산업의 100% 국내 생산품. AS도 10년, 20년 걱정 없이 쭉. 지금 바로 빨리 선택하세요.